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견조했던 고용 시장으로 인해 불안했던 시장에는 이제 다시금 좀 환호로 돌아서는 그렇죠.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금통위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좀 의견이 팽팽한데 과연 한국은행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대응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게요. 15개월 만에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또 은행주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 시작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여파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이 금리 결정은 국내 내수 부양 관련된 부분이 물론 크긴 합니다만 이 이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또 외환 시장, 즉 원달러 환율의 이 추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지금 내수 부양을 한다는 건 제가 경기 부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데 따른 어떤 원달러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또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즉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은의 고민은 아마 이런 내수 부양과 그다음에 환율을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상당히 고민을 거듭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세에 접어들게 된다면 외국인의 이탈에 대한 우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지난달에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이탈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런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모닝 체크 오늘 첫 번째 역시 체크 사항도 금통 얘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달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 경제와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부인데 정부도 사실은 이번 계엄 사태에 또 이 휘몰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 그 밖에서 어느 정도 좀 뭐라 할까요? 좀 조정을 하고 제어를 하고 브레이크를 좀 걸고 했던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흔한 말로 이제 F4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주도했던 게 또 이창용 총재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이창용 총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어떤 그런 완화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1월 달에 그러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중금리도 채권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반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오늘 금통위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채권 전문가들의 이제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여러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동결 전망이 일단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은 이번 달에는 동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10월, 11월 두 번 연속으로 내린 다음에 이번에 1월 달에 또 내리게 되면 이제 3회 연속, 이건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3회 연속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앞서 말씀대로 이 원달러 환율 그러나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금리를 내렸을 경우 다시 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12월 전망이 그 당시에는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게 83%였습니다. 이게 60%로 23%포인트나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더 올라왔다,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될 거고 또 만약에 금리를 오늘 또 추가로 내리게 된다면 이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특히
특히 1월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1,480원대 평균 환율이 그랬는데 이게 1월 달에 들어서 1,440원대 중반으로 한 4, 50원 정도 이렇게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좀 구치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 불안성이 이제 좀 해속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같이 사실 어느 쪽으로 갈지 지배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 날 같은 경우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거는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오늘 금토일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가보면요. 서학개미들 올 들어서 이제 한 보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뭘 많이 샀는지 그 집계가 됐는데 보니까요. 역시 테슬라였고요. 압도적입니다. 14억 5천만 달러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00 EX 쉐어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 주가를 테슬라의 이제 레버리지를 2배를 매기는 그런 이제 ETF 상품이 되는 거죠. 이것도 8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결국은 1위, 2위가 다 테슬라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테슬라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서학개미들의 이 집중도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이온큐였고요. 여섯 번째가 리제트 컴퓨팅. 그 다음에 30위가 이제 디웨이브 퀀텀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략 10위권 중에서 두 종목이 이제 이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자 컴퓨팅 관련 주였다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샀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10위권에서 두 개가 이 두 양자 컴퓨팅 관련주였는데 산 것도 많이 샀습니다. 6억 달러, 5억 달러 합쳐서 이 두 개만 합쳐서 11억 달러가 넘으니까요. 이렇게 좀 많이 샀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결과는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 참여하는 거였다는 기대감. 이건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게 여전히 새해 들어서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사실 지금 워낙에 핫하죠. 특히 이제 CS 202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폭발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주춤하다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게 뭐 변동폭이 뭐 4, 5% 수준이 아니라 20, 30%, 30, 40% 수준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서학개미들이 사실은 좀 레버리지를 되게 즐기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 중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석이 좀 됩니다. 결국 이제 주가는 좀 봐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종로의 먹자골목입니다. 이게 종로 큰 길가 한 걸음 이제 한 블럭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먹자골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31일 날 사진인데요. 12월 31일이면 특히 종로의 이쪽이면 사실은 연말이면 북적북적할 상황입니다. 뭐 송년회도 할 수 있고 뭐 모임들도 당연히 있고 또 개별적인 개인 모임들도 이쪽에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면 사람들을 좀 버글버글 해야 될 상황인데 보시겠지만 썰렁합니다. 이 정도로 좀 내수가 안 좋다라는 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되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이 여파가 어느 업종에는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 이제 내수 중에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에 미치는 건데 대표적인 국민주인 소주를 파는 두 회사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이제 참이슬을 파는 데죠. 18,96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 어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한 2만 원대 근처에서 갑자기 16,000원대 중반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기대 효과가 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대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꼴이 되는 거고 롯데칠성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을 한 소상공인들이 8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다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더 아주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된 거죠. 경기 침체에다가 이게 또 단계화되고 있고 비수기가 도래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소주 관련 회사들에 대한 목표가도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소주가 국민주고 우리가 예전에는 좀 경기가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소주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 정도 상황까지도 더 안 좋아진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주는 올해도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빨리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고용에 놀랐었던 주식시장, 이제는 인플레로 활짝 웃게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나스닥이 2.4%로 가장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고 다우와 S&P 500도 1.5% 이상의 상승 기조를 이날 장에서 보였습니다. 특히 빅테크들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8% 정도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지난 며칠 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상승으로 만회해줬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밤 발표됐던 CPI 지표 덕분이었죠. 헤드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와 또 직전월 동기 대비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나오면서 사실 크게 환호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근원 쪽에서 감소되는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쪽 근원 쪽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전달 대비는 0.2% 증가인데 시장의 예상치가 0.3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시장에서는 3.3% 예상을 했지만 3.2%가 포착이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상치를 밑도는 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덕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일단은 시장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한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CPI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시장이 선 반영하기 시작했던 금리 인상의 선택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증시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반영으로 떨어졌던 증시가 되려 반등의 힘을 더 받아줄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UBS 측에서는 올 한 해 하반기 들어서 연준이 50bp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간밤 또 크게 나오기도 했고요. 미 국채 금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크게 회복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 중에 오늘 우리가 국내 증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개 이슈와 섹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LA 산불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가운데 일단 시장 자체에서 산불에 대한 리스크를 선 반영해서 보험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있었죠. 어제도 산불 관련해서 손해보험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세가 포착이 되긴 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해당 섹터 동일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GM 쪽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비용 절감을 위한 소재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함께 합작 공장을 이루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해당 이슈를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할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 또 미국 반도체 관련된 이슈 어제 오후에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TSMC나 인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한테 첨단 반도체 중국에 판매하지 말아라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TSMC는 해당 소식 소화하면서 어제 2% 정도 주가 하락세를 보였죠.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소화할지도 같이 지켜보시고 또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상한가 안착하는 등 급반등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 새벽 사이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다시 한 차례 나왔던 만큼 연속적인 시세가 해당 섹터로 오늘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연출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확인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4.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덕분에 우리가 성장주라던가 금리 민감주들 오늘 반등할 수 있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개장 상황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CPI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실적을 소화했던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은 한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TSMC 실적 발표까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도 국내 증시가 잘 소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사양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유리기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SKC를 필두로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 기업들도 출사표를 내던지며 유리기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3억 달러에서 34년까지 4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꿈의 기판을 선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올해 CS 2025에서 이 유리기판 얘기가 특히나 더 화제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 좋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슈레이더 첫 번째 이슈로 유리기판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박정식, 곽유정 두 파트너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리기판은 우리 박정식 파트너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로 오늘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빠르게 좀 증가가 되면서 네. 유리기판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지난해 이제 23억 달러, 대략 한 3조 3,630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34년에는 42억 달러, 6조 1,4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우리가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이제 뭐 인텔이나 AMD,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 그런 회사들도 이제 유리기판 도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품 또는 소량 양산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SKC 등이 현재 유리기판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SKC가 가장 빠른 상황인데 2021년에 세계 최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유리기판 합작사 앱솔릭스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해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말에 대량 양산을 목표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과 이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지금 소량 양산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량 양산에 대한 물량이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도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해서 고객사들에게 이제 시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LG이노텍도 올해 말부터 구미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올해 말부터 시제품 양산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성, CS 2025를 뭐 중심으로 한 일종의 뭐 단기 테마성이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차세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관련주들 한번 좀 살펴보죠.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SK하이닉스의 계열사 중 하나 SKC겠죠. 대장주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올해 들어서 5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의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역시나 SKC 같은 경우에는 0.19%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 기대감 속에 15만 8천 원 선도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SKC가 지분을 한 40% 보유하고 있는 ISC 같은 경우에도 4%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켓 전문 회사이고요. 지난해 7월 달에 지분을 좀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리기판 기술력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SK와 함께 삼성과 LG 역시나 후발주자로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좀 시제품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 중이고요. 2027년에 제품 양산을 목표로 기술 발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의 흐름 보게 된다면 SK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3거래일째 내리막길 이어가고 있고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함께 식가격,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뚫는다던가 아니면 유리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식가격에 대한 공동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주가는 좀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0.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유리기판 관련 기업 가운데서는 SK그룹주가 좀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력 중에서는 유리에 구멍을 뚫는 TGV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자
박정희 전문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어요? 네, 뭐 이제 이미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 좀 일정 부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야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야스. 예, 야스요. 예,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 특히 이제 8세대 증착 장비를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시킨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5.89% 이제 지분을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올 하반기에 이제 구미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만약에 이제 LG 이노텍이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 관련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이제 앱솔릭스에 유리기판에 필요한 자동 광학 검사기 2대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야스가 공급한 장비는 이제 유리기판, 이제 유리관톡 전극 제조 공정 내 이 비아홀 내부의 지름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장비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파손 검출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장비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는 야스가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지금 주가부터 지금 이제 시세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한 8,000원 이하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2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스. 예,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앱솔릭스가 좀 되게 이번에 SKC 이제 계열사죠. 여기서 각광을 받았죠. 그런 부분들 연관이 돼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네요. 자, 우리 광장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HBM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 그렇죠. 이 SK 하이닉스에 또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역시도 그렇죠. 덩달아서 예. 부각을 받으면서 올해 SK 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력이 더 크게 나왔었던 때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는 이제 SKC가 유리기판을 가장 먼저 또 상용화하는 기업인 만큼 이 SKC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필옵틱스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를테면 작년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 짝꿍처럼 네. 올해는 SKC와 이 필옵틱스가 이 짝꿍으로서 주가가 같이 반등을 할 것이다. 아니 상승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 보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인쇄 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 관련 장비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유리기판 공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미세한 그 관통을 이제 뚫는 게 핵심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옵틱스 쪽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레이저 유리 관통 전극 장비를 준비하면서 딱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TGV 장비를 처음으로 출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필옵틱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경쟁사들 중에서 현재 공개된 장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레이저 전극을 통해서 구멍을 뚫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 측면에서도 가장 또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유명한 또 유리기판 그 소재사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사 내지는 메이커 이렇게 이제 네. 밸류체인이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독일 쇼트에 지난 9월 달에는 이 TGV 장비를 공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C의 자회사 앱솔리스 예, 예, 쪽에도 이 TGV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장비를 공급하면서 앞으로 이런 이제 TGV 장비가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1, 2년 정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런 TGV 장비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곳은 이제 SKC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지금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지금 유리기판 맞아요. 사업에 지금 예. 뛰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인 인텔 역시도 지금 유리기판 쪽에
최대 수조 원대의 지금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유리기판 사업에 지금 뛰어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사 역시도 인텔이라는 점을 또 들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이 이 유리 공정에서 이 미세의 또 정극을 또 뚫으려면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다른 이제 고객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리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또 코닝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쇼츠 그리고 일본의 전기초자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곳 역시도 잠재 고객사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유리기판 양산 공정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피롭틱스는 계속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작년 아무래도 상반기 딱 3월 달쯤에 이 TGV 장비를 만들어냈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기존의 최저가 8,500원대에서 37,750원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미 작년부터 피롭틱스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네. 있고요. 올해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도 반영이 되는 시기인 만큼 기존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이제 출하가 계속 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시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지난 9월에서 10월달 구간대를 지금 돌파해주면서 지금 시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래량도 이제 기존의 9월달보다 훨씬 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SKC가 유리기판을 상용화하는 만큼 관련 기대감이 적용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3만 원대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피롭틱스 그다음에 앞서 박 전문가 말씀하신 야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다 SKC 계열사인 앱솔릭스의 장비를 공급을 하는 회사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자, 그만큼 SKC가 이제 대장주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가상자산은 최근 고용보고서와 물가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자 8거래일 만에 10만 달러 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요즘 좀 주춤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좀 9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일부 이제 외국 증권사긴 합니다만 9만 달러대를 하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조금 지금은 열기가 조금 주춤한 거죠. 이 계속 좋을지 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준비하셨는데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규제 완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면서 그렇죠. 스스로를 이제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국가 전력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친가상 자산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취임 직전부터 이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그런 인사들을 주요 그 정책 담당자로 지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도 기존에는 이런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그런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각 주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규제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기존에는 미국도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약간 좀 표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국 자체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도 경에는요,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그런 법 규제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들이 규제가 약간 싱가포르 쪽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도 2022년도에 이런 또 규제가 강화가 되자 최근에는 두바이나 아부다비 이런 기타 조세 회피 지역으로 계속해서 또 사업장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이 미국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이를 좀 따라갈 수 있게끔 계속 발판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어 왔긴 하지만요. 이용자 자산 보호와 거래 질서 확보에 중심을 둔 말 그대로 1단계 법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또 이제 인프라 육성이나 또 규제 등의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입법을 또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 쪽에서는요. 지난 이제 15일 바로 어제였죠.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관련해서 입법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입법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논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해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키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내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조금 규제가 세죠. 미국에서는 이미 뭐 현물, 선물 ETF까지 나온 상황인데 우리는 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략 자산화되고 이렇게 그게 이제 가시화,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못하더라도 이제 남들 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번 쭉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혼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국내 관련주로 엮여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요.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한 종목군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인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은요.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있겠는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6거래일 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어제 드디어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컴투스 홀딩스는요,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2%가량의 상승력이 나왔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어제 소폭이지만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5일 차트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어제 드디어 좀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CPI까지 미국에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만큼 오늘도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소의 지분 투자가 아니라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메인보드 이 대만 회사의 총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의 손자 회사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 드론 관련 기업으로 올해 초에 정말 많은 급등을 했었고 그 뒤에 좀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어제는 뭐 가상화폐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는 것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한 3.8%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요,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손자 회사가 대만의 메인보드를 총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좀 반응이 나올까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봐야 할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주 관련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셨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또 우리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가져오시나 볼게요. 네, 저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좋아하시네. 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이 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뭐 지금 방산 쪽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에서는 방산 쪽대로 지금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다가 하나오션도 최근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집권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종은 하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지금 조선, 코인 예.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ETF 상품 중에서 플러스 하나그룹주 ETF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네. 이 상품이 이제 12월 달 이제 상장, 그러니까 12월 거의 한 중순에서 말쯤에 상장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와 같은 이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은요, 최근 3개월간 주가가 반대로 거의 30%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예, 좋지 않죠 포스코 쪽이. 네, 예. 그래서 전기차 캐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완성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비중이 절반인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이제 펀더멘털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현상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네. 코덱스 삼성그룹 ETF 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지난 3개월간 한 8%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그룹주들만 봤을 때도 ETF 쪽에서 이러한 상승률이 가능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하나 그룹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고 또 각각의 이런 이제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한 주가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추세. 이기 때문에 하나 그룹주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는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을 한 5.97% 정도 그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비슷하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기술투자 쪽에서도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매각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장에 이제 관련한 이제 지분을 이제 내놓으면서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이제 네,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좀 출렁였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그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만큼 좀 부각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개별적인 또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최근에 인도네시아 증권사도 인수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증권사인 타다나 증권 지분 80%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9월 말에 현지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이제 연말에는 타다나 자산 운용까지 인수를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 역시도 디지털 금융 시장 쪽에 있어서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안타 증권이 지금 증권사가 대만 있잖아요. 계열이잖아요. 네, 예. 대만 계열이고 또 국내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 쪽에서도 약간 좀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 이런 증권사들도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네. 하나투자증권이 이런 이제 두나무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STO까지도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들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예.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STO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법제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네네네.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법안 자체가 좀 계류가 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이 STO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 STO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의 이런 네. STO 사업까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예. 움직임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네.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량만 좀 붙어주게 된다면 다시금 이 삼각 추세 속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1순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호화폐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 기억을 하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인 플러스 그다음에 STO까지 이중 그런 중복 재료가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거 곽유정 전문가님이 좀 많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네네네. 예.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전일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드론 관련 종목들이 특징주로 가장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슈랑 좀 맞물린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림 시큐리티를 선택을 해보았고,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I 기반의 정보 보안 그리고 인증 솔루션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한국은행의 이제 CBDC 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고, 또 블록체인 주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분산 신원 관리 그리고 전자지갑 등의 이런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으로도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 카카오뱅크나 이제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제 본인 인증, 보안 솔루션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에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자 키 관리 장비를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제 실행하는 이제 보안 검증을 이제 통과를 해서 이 양자 인터넷 연구소, 한국 이 전자통신연구원의 인증 확인서를 이제 국내 최초로 발급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 보안 쪽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이쪽 섹터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많은 이슈랑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 공략이 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 코인 관련해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휴젤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였고, 제목에 톡신, 신대륙 상륙 작전이라고 적었는데 신대륙이란 미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4분기 주가 그리고 실적은 미국의 부재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부터 확인해 보면 4분기 매출액은 1,000억 원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466억 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의 부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모멘텀이 악화된 요인이었습니다. 이 해당 그래프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북남미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3분기 북남미 매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내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 비중에서는 이 하늘색 부분이 크게 쪼그라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톡신의 부재한 부분을 필러 그리고 화장품에서 채워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필러부터 체크해 보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가격의 인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3분기에 판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앞서서 2분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렇다 보니 필러 부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3분기에는 반대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이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실적이 회복했고요. 결론적으로 휴젤의 전반적인 외형 성장을 주도한 게 이 필러 부문이었습니다. 또 화장품도 필러와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 나타났는데요.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분기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입점에 성공했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중국으로는 티몰에 진출하는 등 유통 경로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의 투자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01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겠고요. 특히 2024년부터 성장률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비용의 축소입니다. ITC 항소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비용 관련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ITC 항소에 참여하면서 줄어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캐파의 가동인데요. 신규 캐파가 가동이 되면 기존처럼 유닛을 늘려서 수요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요. 바이알 수를 증가시켜서 출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가 측면에서 유닛보다 바이알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키움증권 휴젤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36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다른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엔터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관련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적었네요. 마찬가지 4분기 실적 프리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6,633억 원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 영업이익은 837억 원 기록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에는 전역에 성공한 BTS, 진, 그리고 TXT, 세븐틴 같은 주력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한 부분이 반영됐고요. TXT, 세븐틴, 그리고 엔하이픈 등의 월드 투어도 4분기에 반영됐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인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4분기 BTS의 부재를 메운 것은 저연차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특히 개별 아티스트들의 모객력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분기 콘서트 관객 수 추이를 확인해 보면요. 조금 눈에 띄게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븐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하이픈과 TXT도 일정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저연차 아티스트의 개별 모객력이 늘어나다 보니 지난 4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다 관객인 97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인센티브 증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 눈높이는 조금 낮아진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같이 낮아진 눈높이도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3가지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TS의 전역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올해는 BTS 멤버가 모두 전역하는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세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왼쪽에 위치한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바로 BTS의 음원 스트리밍 비중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 표시되고 있는 뉴진스나 세븐틴 그리고 엔하이픈 같은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스트리밍 수도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지화 그룹입니다. 올해 보이그룹 3팀이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한국에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본과 라틴 보이그룹이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들도 고성장하면서 실적 기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하이브를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에 앞서 지난 미국 시장의 흐름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미국 12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0.39%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예상치보다는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23%로 둔화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시장에서의 물가는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가 안정 지표가 발표됨으로써 전일 달러가 약세가 전환되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65%를 기록하면서 금리의 안정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1%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금일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워낙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가 2,500선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좀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종별의 순환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선별을 해나가시는 전략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섹터와 전력, 그다음에 특히나 조선 쪽에서의 기자재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재 쪽에 대한 순환매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전력과 조선 섹터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금일 투자 전략으로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제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고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시장은 투자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1분, 2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마켓 스탠바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 올 들어서 가장 세게 올랐나 오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했고요. 기술주들도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상당히 강했고요. 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우호적입니다.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가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말까지 우리 시장을 올가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게 좀 둔화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분은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 전문가님 탑3부터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탑3는요. 신용잔고 증가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면서 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트 금액이 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13일 금융거래 신용잔고에 따르면 지금 16조 1,852억 원으로 어느새 16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코스피가 하방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승 기류를 타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현상이고 작년 12월 증시가 하락하면서 신용잔고도 줄어든 점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지표가 돌아선다면 점진적으로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 국내 기업들 중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구독 서비스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주도하는 가전구독 시장에 삼성전자가 뒤늦게 참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일반 가전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구독 서비스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갤럭시 시리즈 인기에 비춰볼 때 모바일 부분 진출은 구독 사업 매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보이면서 LG전자에는 없는 스마트폰 사업이 삼성전자 구독 사업에 있어 강점이 필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5월 출시 예정인 AI 집사 로봇 볼리도 출시하는 대로 구독 상품에 포함돼 구독 제품군을 늘려 고객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샤오미 소식인데요. 전기차 부분은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면 가전제품 쪽은 중국 샤오미가 국내 법인을 세우고 스마트폰과 TV 등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샤오미는 고성능 기기 대비 저렴한 가격대를 강조했는데 현재 유럽에서 출고가 약 97만 원짜리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한국에서는 절반 수준인 59만 원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샤오미는 지난 2016년 총판 형태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었고 이번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제대로 마련해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AS 서비스도 개선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문가께서는 우선 B2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이 삼성전자 구독 서비스 그리고 샤오미의 한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오늘장 탑3를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미국 틱톡 금지법 수혜주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틱톡 금지법을 시행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틱톡 우리나라도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꾸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돈을 준다고 해서 정보를 빼간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진 사람도 꽤 있죠. 중국의 소셜미디어 앱에 샤오홍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사이익을 얻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홍슈랑 협력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공구우먼, 개그맨 예전에 개그 콘서트의 김민경 씨가 모델이죠. 공구라는 게 0호에서 9호까지 모두 다 입는 여자들의 세상을 지금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김민경 씨가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구우먼이 샤오홍수 수혜 종목으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의 의견이 대충 돌아면서 관련주의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에 100분 토론 2대2로 나와서 그 아주 인상 깊은 토론을 기억하신 분이 아직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100분 토론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셨나에 따라서, 그렇죠? 양쪽 패널 중에 어떤 선택을 하셨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그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젠슨왕과 마크 저커버그라는 지금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인물들이 워낙 보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말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관련해서 부정적 발언을 하니까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가 앨런 바라츠 디웨이브 퀀텀 CEO가 젠슨왕 의견에 반박을 하면서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디웨이브 퀀텀 CEO는 자신이 양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당연히 그때 비트코인 100분 토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좋게 얘기를 했고 그 업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죠. 뭐 양자 컴퓨터 시장이 비트코인만큼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관련주인 한국첨단소재가 다시 상한가에 가는 또 기염을 토했고 오늘도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첨단소재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산일전기의 급등세입니다.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죠. 일진전기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금 새내기주인 산일전기가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죠. 자, 원전수주 걸림돌이 지금 좀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뭐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사업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부분, 그리고 LA 산불 이런 것들이 전부 전력 설비 인프라를 굉장히 가속화하는 어떤 이슈들이거든요. 산일전기가 북미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수 변압기 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변압기 회사들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특수 변압기는 유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일전기 지금 CEO 분께서도 벼락부자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벼락부자가 되셨어요. 지금 조 단위의 어떤 자산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상장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산일전기의 급등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런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틱톡은 뭐 요즘에 머스크한테 지분을 넘기네 마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군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또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 또 많이 관련주들이 올랐더군요. 예, 다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산일전기는 작년에 상장한 그런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좀 크게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살펴봤고요. 좀 동시효과 상황 또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은배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1월 16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PPI에서 CPI까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이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동시효과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그 상승폭도 큽니다. 유가증권시장 1.3% 그리고 코스닥도 1.2%의 강한 갭을 띄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무려 5%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20만 원 선 돌파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8%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1.3%가량의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뉴욕 시장 이런 급등세의 모습, 우리 시장도 시가총액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아까 동시효과 상황으로 지수를 보면은 역시 1%가 넘는 그런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 요즘 지수가 떴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1.2%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작년 말과 대비해서는 우호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웬만한 악재들, 시장을 눌렀던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뭐 지금 딱히 국내 시장을 뭐 계속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긴 합니다만 작년처럼 그렇게 줄창 팔아대지는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좀 불안감, 부담감은 조금 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앞서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곰변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 미국 시장에서 잡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환율이 좀 우호적입니다. 오늘 6원 20전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1,455원대로 출발을 알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우선 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29%가량 오르면서 2,530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상승력이 더 좋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3%가량 상승하면서 721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장 미국 증시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초에 시장의 상승력을 이어가다가 어제 미국 시장의 훈훈한 모습을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간밤에 미국에서 중국에 우회되는 칩을 또 다시 제재하겠다라고 제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이로 인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삼성전자 1% 이상 반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면서 20만 8천 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시금 20만 원에서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GM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7%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시총 상위권 내에서 가장 좋은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오늘도 1.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조가량의 계약 체결 소식에 이어서 지금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면 당연히 바이오주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가 발목 잡을 만한데 다시금 물가지수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오늘 바이오주 성장주들의 흐름도 괜찮고요. 현대차 역시나 오늘 1.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위권까지 모든 종목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아도 0.6%가량의 오름세, 셀트리온도 1.2%,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0.5%가량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지수의 상승과 비교한다면 KB금융의 상승력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최근 추세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국 증시에서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막을 올렸는데 대형 은행주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나 1.45%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성장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면 시장이 흔들렸을 때 버텨줬던 조선주들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75%가량 하락세, 어제도 조선 기자재까지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걸음 쉬어가고요. 신한지주 상승하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현대차그룹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은 가운데 하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1.9%가량 상승 출발, 삼성물산도 1.4%가량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수도 상승 출발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최근 흐름 괜찮죠.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수급도 우호적인데 오늘 1.4% 다시금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보험주들 급락 후에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1%가량 오름세. HMM이 20위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걸음 쉬어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역시나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HLB가 어제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슈가 나왔는데 오히려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괜찮습니다. 어제 흔들렸던 2차 전지 다시금 반등하면서 오늘 에코프로가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BM도 2.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요.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성장주로의 매수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리가켄바이오 3,000당작 일제 2% 이상의 상승 출발이고요. 클래시스 0.9%가량의 오름세, 휴젤은 보합권입니다. 엔캠도 2.6%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엔터주들은 쉬어가네요. JYP 엔터가 0.5%가량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습니다. HPSP 리노공업 일제 1%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도 1.2%가량 오르면서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2%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도 역시나 2%가량 상승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미용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게임주인 펄어비스 역시나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총 20위권 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대부분 다 좋습니다. 오늘 어제 급등했던 조선주만 조금 주춤한데 사실은 하락 살짝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 많이 떨어진 종목이 한 2% 정도인데 그 종목들은 또 어제 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급등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지수도 좀 순항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벌써 1,111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200억 넘게 사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조금 크지는 않지만 양쪽 다 코스피, 코스닥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피닥 이 양대 지수에서 모두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환율도 살짝 올랐네요. 1,454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또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죠. 이 전문가님. 네,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매일같이 오늘만 같았으면 상당히 좀 좋겠는데요. 어저께는 이제 정강 후약의 시장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많이 좀 처지면서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줬다면 오늘은 역시나 미국의 CPI 지표를 좀 반영하는 시장의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PPI보다는 CPI가 조금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조금 더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PPI나 CPI를 보실 때는 CPI 지표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지금 CPI 지수가 괜찮게 지표가 나와주면서 어느 업종이 좀 올라가고 있냐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결국엔 CPI가 내려갔다라는 건 금리가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우주항공 요 정도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쪽이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9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지금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3,800계약 정도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은 뭐 어저께처럼 정강 후약이 아니라 후반에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그냥 코스피 200 선물도 그렇고 주식 선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 2,500포인트는 완벽하게 뚫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2,500포인트를 오늘 한 번에 좀 뚫어주는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인 테마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조선 테마가 시장 강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이 오늘도 갔으면 좀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같이 시장이 다 올라갈 때 조선은 살짝 한 발자국 뒤로 빠져주면서 2% 내지 3% 정도 조정을 받아주는 거는 저는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 역시 양자 암호 쪽입니다. 양자 기술 쪽에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 주식도 하루에 30%, 50%씩 움직이는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면 어제와 오늘 분명히 탈출의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관점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서는 이 전문가께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들어가는 거는 좀 변동성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신 의원님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까 전에 양자암호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젠슨왕과 마크 저커버그가 워낙에 대인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의 영향력은 그냥 뭐 LA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일반인 잡고 하는 사람의 말과는 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니까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악영향이 주는 말이 나오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양자암호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싫어하겠죠. 제가 100분 토론 얘기했는데 그때 돌이켜 보면 그 업계에 있다고 좋게 하는 비난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 약간 정치인은 이제 떠나서 정치계 영향력이 많이 있고 인기가 많으신 분이 그분의 되게 그 응원의 댓글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거 뭐 저게 무슨 저기가 있느니 실체가 있느니 조금 있으면 이제 영원에 수렴한다. 몇 달 안 남았으면 영원에 수렴한다고. 지금 그게 1억 가잖아요. 하나 이제 10억 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가치를 떠나서 그 업계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업계 담당자분도 이제 그 가격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가격은 나도 그걸 모르겠는데 그건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확장될 것은 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약간 이런 가격적인 면에 계속 치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업이 크고 있는 초창기 이걸 싹을 잘라버리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펼쳐낼 굉장히 다양한 미래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조금 깎아내리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지금 굉장히 지금 들어맞았죠.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꽃피웠고 지금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양자암호주들이 어떻게 될런지는 그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겠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대로 있을 텐데 양자암호가 우리 시장에 갖고 올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한 얘기 그건 또 따로 다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첨단 소재가 지금 대장이죠. 또 25% 오르고 있는데 또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지금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뉴욕에서 이 대장주잖아요. 근데 한국 첨단 소재가 더 대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리게티 컴퓨팅은 지금 61선까지 빠졌다가 61선에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첨단 소재는 21선에서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를 이끄는 양자 컴퓨터 대장은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레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리게티 컴퓨팅 22.23 올랐는데 한국 첨단 소재 이미 24%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가 이 씬을 이끌고 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적인 부분은 다
여기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라 요 가격적인 거랑 달리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기에 미칠 산업에 미칠 영향에 따른 부분은 요 가격이랑 상관없이 뭐 이게 폭락을 하던 뭐 폭등을 하던 간에 그거는 또 따로 분석을 하여 그 저번에 뭐 블록체인 기술처럼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 시장에 며칠 긍정적인 영향까지 그걸 영향을 미쳐버려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 발달되는 어떤 저기를 못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가까이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는 거의 쌍둥이격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D램,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 반도체 3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삼성전자만 혼자 떨어질까? 이번에도 또 선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SKC가 지금 삼성전기보다 조금 더 오르고 있죠. SKC가 유리기판을 만들고 피롭틱스가 장비, YC캠이 소재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SKC 그리고 피롭틱스, YC캠 이렇게 또 유리기판 관련주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원래 그 유리기판을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판에 대한 어떤 재료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고 그게 기판만 바꾸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이어로 연결을 하다가 와이어로 연결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데이터 양을 못 늘리니 그러니까 이제 솔더 볼로 하다가 이제 솔더 볼마저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포저라고 그 연결하는 것들 다 없애버린 겁니다. 와이어로 연결했다가 볼로 연결했다가 아예 그런 인터포저라고 불리는 게 그런 연결 그 고리들이거든요. 그걸 싹 다 없애고 기판과 기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판에 칩만 올리고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판에 어떤 틈새까지 없애려고 유리기판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가 가지만 유리기판 관련주가 동떨어져서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기가 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면적을 줄이는가. 거기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죠. 이게 유리기판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갔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PSK 홀딩스, STI.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는 와이셔츠를 엄마가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다리는 거랑 똑같고 PSK 홀딩스랑 STI의 이 지금 그 장비는 와이셔츠를 뭐 100벌, 200벌 넣고 한꺼번에 끓이는. 왜냐면 기판이 8층이다가 16층이 되고 32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거를 녹여내려면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루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8층 아파트를 치울 때보다 16층, 32층 쓰레기 치울 때 복도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장비인 디스크럼 장비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가 중요해진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8층짜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검사할 때보다 32층 아파트 검사할 때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돈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 아저씨는 4배를 더 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테크윙, YC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라인에서 시작되어 후공정에 해당되는 지금 검사 요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판 쪽에서는 유리기판으로 좀 빠졌다. 근데 이 거대한 흐름은 유리기판으로만 하나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퍼즐들이 합쳐진 거대한 퍼즐 조각이 같이 움직인다는 그거를 아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좀 더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유리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변화의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9시 8분입니다. 섹터별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8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역시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자컴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5년 올해가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해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HBM 검색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나
근원 CPI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 나왔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 영향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검색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의 윤곽이 올해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지속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군들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2차 전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 $800 제시했습니다. 미증시에서 8%가량의 강세 테슬라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그 훈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에 대해 국내 기업 소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소재탄 움직임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OLED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OLED 관련 기업들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OLED 관련 기업들도 훈풍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들은 지금 매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1,600억 원가량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환율이 안정화에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매도 주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군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2.3%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도 1.3%, 2차 전지단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의료정밀 1.4%, 의약품도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대부분의 업종 상승하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가 엮여 있다 보니까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군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과 화학 상승이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1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우원식 정치 테마주로 엮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어제 이어서 이어가고 있고요. OCI 홀딩스가 오늘 6%가량의 강세,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들도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름 많이 있습니다. 지금 AFW가 상한가, 풍강도 28%에서 27%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와 함께 오늘 한국 첨단 소재가 22%, 그리고 딥마인드가 21%가량 상승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역시나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양자컴이 시장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괜찮고요. 오늘 시장 그럼 어떠한 종목군들을 전문가들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종목별로 두 분 또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떤 게 좀 보이세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중심적인 건 역시나 SK하이닉스겠죠. SK하이닉스가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드 캐리해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네. 역시나 미국의 기술주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면 SK하이닉스는 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CES 2025를 제가 좀 많이 탐구를 하고 연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앞으로도 SK하이닉스는 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로봇 산업을 하든 아니면 AI 산업을 하든 자율주행차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메모리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그 메모리를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로봇이 실제 인간과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SK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HBM 16단까지는 진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면서 SK하이닉스와는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오늘 상승세는 역시나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보여지면 되실 것 같고 더군다나 현재 차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0만 5천 원짜리를 좀 넘어서면 위쪽에 이제 전고점이 23만 5천 원짜리까지는 또 보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쪽 상향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모멘텀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봐드리고 싶은 테마는 역시나 태양광 쪽입니다. 현재 OCI 홀딩스라든지 하나솔루션들이 또 급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 뉴스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 업체들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너무나 그간 싸게 팔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을 줄이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중국 기업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판매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시아홀딩스랑 하나솔루션이 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의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저점으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역시나 남은 건 트럼프의 리스크죠. 친환경적인 풍력이나 태양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등에 따라서 뭐 또 따라 붙으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신다든지 이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참 추경 매수라는 게 먼저 이렇게 뭐 퍼스트 무버가 될 수는 대부분 없으니까 사실 패스트 팔로워가 이제 누가 되냐에 따라 수익률이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패스트 팔로우가 이 패스트가 내가 정말 패스트인지 아니면 슬로우인지 이거 참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태양광 관련주들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에 띄시나요? 아까 계속 연관지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거의 완전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좋겠죠. 지금 SK하이닉스가 결국 HBM이 결국 D램이잖아요. 그러니까 D램의 1위는 삼성전자인데 아직도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D램 중에 하필이면 수직으로 쌓는 동전 쌓기 못해가지고 지금 진 거 아니에요? 동전 쌓기 못해서. 지금 동전 쌓기 위로 쌓는 거에서 일가견이 있는 SK하이닉스가 그 시장 점유율 전체적으로는 D램 점유율이 아직도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합친 것보다 많은데도 지금 선을 뺏겨버리니 저기서 주가가 혼자 지금 다 저기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16단, 이제 20단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까 그 얘기 드린 걸 이제 유식한 말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거죠. 본딩. 본딩 이제 붙이는 건데 어떻게 붙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공간이 위로 무슨 롯데월드 타워처럼 계속 하늘 높이 쌓는 게 아니고 그 전자기기, 전자제품의 그 저기 면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8층 넣던 거를 12층짜리 건물을 넣어야 되고 12층짜리 건물 넣었던 걸 16층짜리 건물, 20층짜리 건물을 똑같은 데 넣어야 되면은 최대한 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처음에는 구리선으로 밖으로 빼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밑에 볼이라고 해서 범프볼을 붙였어요. 이제 볼까지 빼버리고 기판까지 붙였는데 기판하고 붙인 게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유리기판으로 붙여야 틈 사이가 아예 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의 시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TC 본더라고 다리미지라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완전히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으로 둘이 같이 갔잖아요. 여전히 지금 16단, 18단 돼도 걔네들은 같이 가죠. 그다음에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는 하는 STI랑 지금 뭐 저기 PSK 홀딩스 이게 부각이 될 것이고 후공정도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이죠. 네. YC나 지금 테크윙이요. 여러분들 네. 설날 선물센터 얘기 드렸지만 이제 와인하고 치즈를 어떻게 배치해서 예쁘게 포장하느냐 싸움이에요. 네. 왜냐면 거기에 20년짜리 와인, 무슨 프랑스산 치즈 이건 더 이상 고품질을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이제 예. 저기가 없으니까 이제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더 똑같은 와인하고 치즈를 고급스럽게 포장해가지고 네. 소비자한테 보여주느냐 그 싸움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TSMC도 후공정 공장을 그렇게 크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밸류체인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네, PPI도 지났고 CPI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빅 이벤트는 트럼프 취임 관련된 겁니다. 취임 시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취임이 되자마자 아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뭐 한 20가지 정도 쏟아낼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증시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 종목을 막 이렇게 시장 올라간다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까지는 체크를 하시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시장의 접근법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루어질 트럼프 취임식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네, 지금 조선의 기세는 가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거북선급입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지금 이 파일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누구라고 했죠? 성광밴드랑 태광이에요. 지금 오늘 또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완전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만약에 2007년처럼 간다고 하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절반 이상 안 들어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빨리 포트 조정을 하셔가지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거북선급 같은 지금 요 배에 탑승하셔가지고 일본의 외선을 다 박살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박살내고 플러스 수익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전환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조선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국내 증시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일단 강하게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SK 하이닉스는 좀 탈피하고 시장 대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연출 중인데 일단 하이닉스는 전일 언론을 통해서 6월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출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고요. 이러면 3분기 말부터 HBM4 관련 제품 공급이 엔비디아 향으로 시작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HBM4는 데이터 전송 통로인 입출력 단자수를 이전 세대 대비 2배 많은 2048개로 집적을 해 성능을 최대로 올린 제품인데 엔비디아는 26년 출하 시기를 예정되어 있던 루빈 시리즈를 좀 앞당겨서 일단 출하하기로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12당 적층 HBM4 탑재를 할 계획에 있는데 올 하반기를 목표로 엔비디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HBM4에 탑재되는 D램에 6세대 10나노급 D램을 탑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앞선 D램으로 성능적인 측면에서 차별점을 좀 두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마이크론 또한 최근 어닝콜을 통해서 26년 본격적인 HBM4 양산 확대를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HBM3 경쟁에서 독점적인 조력자의 지위를 누렸던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이고요. HBM4 경쟁에서도 하이닉스가 아직 우위에 있다고 여전히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작년 7월 고점인 24만 8,500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하게는 25만 원 선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사업에서 계속해서 경쟁력 가져가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히 올해 상반기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 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사실 우리 시장은 처참했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뭐 한 해 수익률, 뭐 손실률이라고 해야겠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 코스닥 지수는 9% 떨어졌고 이걸 어떻게 보면 워낙 약세를 고려해서 달러 환산 지수로 표현을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코스닥은 30% 추락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딱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안심하고 있거든요. 더 잘 갈 수 있을까?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1월 며칠 안 지나긴 했는데 1월 수익률을 본다면은 지금 글로벌 1등입니다. 수익률이. 오늘까지 반영을 해서 본다면은 거의 압도적인 1등일 것 같은데 이번 상승이 7개월 만의 상승이거든요.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과거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2000년 12월 IT 버블, 2008년 11월 금융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가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반전은 시작일 뿐이지 뭐 데드캣 바운스 이후 다시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 충분히 상승률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여전히 많긴 한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미 선반영된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해결되고 풀려나가게 된다면 저희는 코스피는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 유럽 경기 회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3,000선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코스피 3,000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연말에 우리 시장은 고꾸라졌지만 미국 증시는 잘 나갔고 뭐 연초도 못 나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증시의 변동성은 국제 금리가 상승할 때 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근데 워낙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여타 다른 주요 국가들의 엄청난 또 파급 영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언제까지 좀 휘둘릴까 이런 또 변수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저는 채권물이나 달러 인덱스의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어 115로 간다든지 미국채 10년물이 4.8, 4.95로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채권물이가 많이 레벨업된 데에는 물가가 반등했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전환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매파적인 시장의 컨센서스가 유입된 영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제 그제 PPI와 CPI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은 나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CPI는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조류 독감이라든지 허리케인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일회성 변수가 좀 있었던 데 반해서 코어 CPI는 4개월 만에 둔화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마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월부터는 다시금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너무나도 불안해하실 텐데 지금이 정점을 지나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지금 레벨보다는 좀 더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2월 중순에 확인하는 1월 CPI 그리고 2월 말에 확인하는 1월 PCE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3월 FOMC 전후로 해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채권금리 하향 안정, 달러 하향 안정, 그로 인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다시 살아나는 특히 달러가 좀 쉬면은 뭐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신흥국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나 뭐 달러나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은 있잖아요. 상반기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요?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90달러를 간다든지 그리고 뭐 이번 산불, LA 산불이 워낙 커서 그 여파들이 물가로 이어진다든지 해서
예상했던 물가 둔화 흐름들이 정체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을 할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많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은 최근 채권물리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심리와 수급 변수가 훨씬 더 셌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지 않았고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형성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정책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좀 구체화되고 가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더 빨리 앞당겨져서 1분기 또는 2분기 중에 뭐 관세라든지 그리고 물가를 건드릴 만한 정책들이 빠르게 공개되게 된다면 그리고 현실화되게 된다면 물가 상방 압력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의 뷰는 상반기 중에는 물가 하향 안정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이게 행정부도 곧 시작이 되고 네. 예, 우리가 이제 피부로 더 와닿겠죠. 그리고 변동성 요인은 유가와 LA 산불 그에 네.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다라고 파악해 주셨으니까 네. 다만 큰 우려는 네. 하지 않아도 될 듯한 네, 그런 느낌적 저는 느낌을 듭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뭐 예. 연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예. 강조했죠. 예. 점도표로 보면은 올해 금리 인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긴 했지만 26년 2번 그리고 27년은 원래 동결이었는데 한 번으로 또 올렸거든요. 예, 예.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한데 속도 조절하자, 신중히 하자라는 스탠스지 자 이제부터 금리 동결합시다라는 사람들은 극소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고 근데 왜 연준은 2번밖에 안 한다고 하냐 그리고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는 시장의 컨센서스지 아직까지 연준의 컨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매번 바뀌었습니다. 24년 3월에는 24년 내 금리 인하 3번 한다 그랬다가 6월에는 1번, 9월에는 4번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을 매 분기마다 보여줘 왔거든요. 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월, 2월 물가가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아마 3월 FOMC에서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금리 인하 횟수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것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나와주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점검을 또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뭐 금리 기준금리를 이제 따지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도 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는 워낙 이제 수출 국가이고 맞습니다.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논 US라고 해서 미국 아닌 네. 국가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 아닌 국가들의 경기 회복 이건 좀 가능할까요? 예. 뭐 저희가 예상하는 중심으로 보는 건 중국하고 유럽이거든요. 네. 미국이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8.6%고요. 중국이 19.5, 그리고 유럽이 13.4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32%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국, 유럽 경기가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은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은 5%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누적으로도 4.9. 그리고 소매 판매 또한 반등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상반기 내내 소비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주택가격 변화율,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고 주택 거래량은 플러스 반전을 했고 유동성 모멘텀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경기선행 지수도 지금 4개월 연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구조적인 변화냐라는 것들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이클상 업턴, 상승 사이클이라는 거는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유럽인데요. 유럽 경기가 안정이 돼야지 달러도 안정되고 좀 더 믿을 수 있을 만한 구석이 많아질 텐데 일단 중국이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유럽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점 그리고 2월 말 3월 초에는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있어서 그때쯤 재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유럽도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찍고 턴할 수 있는 저점을 통과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좀 더 훈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또 바쁘게 지내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 4분기 물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네, 흐름들은 맞습니다.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의 키포인트는 어디다 두고 우리가 바라볼까요? 기업 성적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 나쁘다, 예상보다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심플합니다. 예. 숫자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발표된 실적 가이던스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결과와 주가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는 쇼크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빠졌고 오히려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보다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시장 빠졌죠, 주가는. 왜 그랬을까?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그러니까 숫자로 찍히는 컨센서스보다는 최근 그리고 실적 발표 직전에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 쇼크 매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실적 시즌의 계절성이 너무 뚜렷한데요.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회,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실적 쇼크. 그 다음에가 되면 다시 1분기 서프라이즈입니다. 아마 이거는 기대 흐름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시즌이 쇼크긴 하더라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낫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도감이 커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 종목들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나 종목들로 대응하는 게 맞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올해 상반기 유망 업종은 네. 어떤 업종으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 반도체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도체는 일단 올해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고 내년까지도 이익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과거 반도체 업종이 좀 쉬어가거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주가를 지수가 상승했을 때의 국면들을 봤더니 공통적으로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와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갔거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했어도 약 1년 기간 동안 41%가 급등을 했고요. 2021년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구간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11% 올랐습니다. 이때 특징들을 지금에 대비해 보면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조선기계, 그러니까 수주 산업, 수출 산업이겠죠. 그리고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좀 불안한데 채권금리가 좀 안정 찾게 된다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수 확대까지 좀 가세하게 된다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2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 나머지 업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36%입니다. 힘이 더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어느 정도 중심만 지켜준다면 저는 조선, 기계,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주를 중심으로 코스피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도 그렇고 인도도 요즘에 굉장히 들끓고 있더라고요. 네. 조선업종 최근 좀 많이 또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수혜가 지속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수혜가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어도 네. 주가가 항상 45도, 1년 365도 오르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정책 시행 강도나 속도와 지금 주가 레벨을 비교해서 본다면 좀 많이 온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MRO 수주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거로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 중국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어서 한두 달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성이긴 한데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서 또 다른 매수 기회를 찾거나 아직까지 저평가된 업종들 종목들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른 것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일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차전지는 최근 급반등을 하긴 했죠. 예,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기차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럽. 그래서 자꾸 난US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얼만큼 올라와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올라와
주고 그리고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찾고 달러가 안정되게 된다면 아마도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겠죠.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그러면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2차전지는 지금 레벨보다 좀 더 많이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지금 많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많이 빠진 다음에 좀 올라온 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올해 상반기 시장 전략 좀 전해주시죠. 큰 틀에서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코스피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큰 흐름들이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좋아지게 된다면 코스피 또한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등락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거두실 수 있는 2025년 상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의 상처를 모두의 좀 아픈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국내 상반기 증시를 응원합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양시장이 반등을 하네요. 1%대 강한 상승세에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그널들이 좋게 나오는지 마켓나우 2부에서 자세한 오전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